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네, 삼색 정치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 쭉 해오셨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남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 식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원래 삼김 토론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김시성을 토론회 하신 진짜로. 분을 거론이라고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김 씨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진짜. 그래도 막상 하려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상김 토론이 제가 복원됐습니다. 김 씨였기 때문에 아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언론계 오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도 하셨고, 중앙일보. 네. 네. 방송도 진행하셨고, 네, 맞습니다. 네. 출마하셨는데 잘 안 되셨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얼마 전까지 하셨고, 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스피커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스피커죠. 왜 욕 먹습니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배신자 뭐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을 배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이 말씀 그러더라고. 멋있으시다. 네, 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혼자 그래도 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최고위원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에서 욕을 먹으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 보고 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욕 먹는 거 힘들죠, 사실. 예. 욕 먹어봤더니 뭐 별로 그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은 우리 아니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원래 잘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있어요? 최근 갤럽 숫자는 여론조사가 말씀하지 마세요. 그 중도층에서 그 많이 빠졌어요.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희망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초반에 뭐 이른바 보수층 결집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밀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역시 되잖아 막 이렇게 주장했던 국민의힘에 지금도 탄핵 반대 주장을 하는 중진 정치인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당의 주도권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도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중도층이나 그 우리 당의 온건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뭔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헌법재판 과정에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제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내놓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얘기가 엇갈리고 네. 또 그다음에 국회 그 국정조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 더 하위직의 그 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이 하는 얘기는 또 대통령의 얘기가 정상반대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유언비어가 수없이 난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그럼 뭐 이게 뭐야 라는 것들 때문에 중도층이 이거 아니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실제로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뭐 한 2주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현타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은 그 서부지법 폭동건이 좀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좀 많이 여론 흐름이 바뀌었다고를 보던데 민주당은 조금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그런데 뭐 갤럽은 그런데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여전히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 번 갖고 뭐 저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이 최근에 그래 탄핵이 되겠구나. 정말 부정선거라는 게 그냥 뭐 허상이었지 증거가 없구나. 그다음 네. 대통령이 끝까지 저렇게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계신 분 아니면 무당층 분들은 아무래도 인상적인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니까 탄핵 심판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안 좋은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 이런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종영님 항상 나라를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큰 결단을 해주셔서 저희가 환영 인사로. 그냥 처음 보니까 그냥 인사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요. 저도 뭐 정당 생활 해봤기 때문에 정당과 다른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겪는 고난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헌재 나가서 하신 말씀 영상으로 준비된 거 있죠? 우선 좀 들어볼까요?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간 헌재에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표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화가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빙그레 웃으세요? 아니요. 지금 뭐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대통령이 작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거짓말은 그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실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작은 거짓말이죠. 네. 사실은 큰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 예를 네. 들어서 제가 30년 기왕에 한다면 큰 거짓말을 해라. 네, 30년 안에 우리나라를 뭐 세계 빅3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을 제 임기 중에 닦겠습니다. 그거 확인도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니 뭐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이게 지금 정치인을 잡으라고 한 거냐 간첩을 잡으라고 한 거냐 이건 작은 거짓말인데 이런 건 확인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저 주장대로 홍장원 전 차장의 공작이라면 다른 사람의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정치인 뭐 14명 뭐 16명. 근데 방첩사 수사단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홍장원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공작이라면 그 사람 말만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미친놈 이런 표현에 좀 대통령이 좀 화가 나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일개 차장이 대통령의 반론은 보면 이제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장원과 네. 곽종근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이 식탁에 아무 음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짜장면을 주문했느냐 음식을 주문했느냐 아니를 놓고 막 경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 당신이 뭐 그 짬뽕 덜 맵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밖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주방에다가 우리가 짜장면 주문했습니까? 여기 음식 주문했나요? 그러면 그쪽에 매니저가 와서 그때 주문하셔갖고 지금 주방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 안에서 그 얘기를 맨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군인이
그 국회에 투입됐었고 체포하러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근데 그런 걸 놔두고 여기서 무슨 뭐 맵게 달라니 뭐 싱겁게 해달랐다느니 그런 논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은 특히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부분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건 결국 형사재판 내란 혐의 그것들에 대한 그런 염두에 두고서 내가 그거는 피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얘기들은 사실 대리인들이 하는 거죠. 대리인들이 증인 신문을 하면서 해야 될 얘기인데 본인 등판해 갖고 저런 이제 감정을 다 실은 질의를 하는 거는 그냥 나 살고 싶다. 나를 지켜줘. 나를 지키겠다. 뭐 이런 모습밖에 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저 정도 그러신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는 10차 변론까지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돼서 인용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채워줄 때부터 이거는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사실 탄핵이 되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뭔가 이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구분응선은 넘은 지 오래고 결론만 인용되는 시점만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쪽이나 용산을 좀 접촉해 계신 분들은 기각될 거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그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 뭐 아시잖아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을 대통령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선관위에서 이미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막 돌았거든요.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그 많이 믿었고 그런 여파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릴지는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알 수는 네. 없지만 그러나 뭐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는 상당 분들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물론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이후가 더 걱정이죠. 뭐 무엇이 되든 예를 들면 기각이 되면 또 그 반대쪽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 뭐 되게 수동적이고 온건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뭐 그분들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용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에 의해서 그 강성 지지자들도 또 여전히 그 당분간은 어떤 강력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 꽤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론도 보면 확실히 어떤 자리가 주는 권위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저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에게 온갖 정보가 다 집중되는데 허튼 소리 하겠느냐. 뭐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헌재에 나와서 직접 증인신문에도 관여하고 하면서 뭐랄까요? 미천이 다 드러났다고 할까요? 그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신비감, 장막 뒤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자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 같은 게 유지되는 거지. 장막을 걷고 무대 앞에 나와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얼굴을 면대면 하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없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최종 변론 예. 있고 한 2주 안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굳이 쓰자면 결심 25일 날 결심 이후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그 후보를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재판 과정에 한 번도 관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이거
재판 과정에 참여 못한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됐으니 변론 재개해서 다시 재판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라는 지연 전략 정도, 그 정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대리인단 뭐 총사퇴하고 뭐 이런 거. 일괄 사퇴해도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꼭 필요적 변론 사건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별로 방법이 보이질 않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이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언론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받아 적은 보좌관이 누구냐?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저도 물어봤는데 근데 그래서 느닷없이 한동훈 왜- 대표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그 국정원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그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그런 보도가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대표가. 근데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나중에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언제 그렇다고 얘기했냐 그게 아니냐고 물어봤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갈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와 그 잘못된 공격이 워낙 많아서 이제는 그냥 거의 무덤덤해질 지경이에요. 아니 근데 싫어하긴 정말 싫어하나 봐요. 뜬금없이 거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공작에 관여한 적극적으로 같이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니냐? 아니 일단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층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실 여부는 나중에 가려지더라도 이런 공작까지 관여했어? 뭐 이런 연상을 제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워하긴 진짜 미워하는구나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설사 한동훈 대표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으면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바로 법정에서 거짓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재판부가 그래? 한번 의심하도록 이제 만들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뭐 조지호 경찰청장 할 때 뭐 선망 증세가 없냐라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이 혹시 의료 기록에 문제가 있나 뭐 확인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자꾸 정말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 부수적 효과로 지지층은 그 부분만 딱 보면 팩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파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저한테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뭐 이런 사실 아니야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게 다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한 얘기를 갖고 팩트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화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화교면 어땠고 화교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아니라 이 대만 쪽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화교고 그 공보관은 제가 아는데 발음이 이상한 거는 미국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한국 발음이 조금 특이한 건데 이거를 화교 발음이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셔서 정말 이게 법조인들이 대리인들이 진짜 법조인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음 얘기하니까 제가 뜨끔하네요. 주중에 제가 뉴스쇼 하면서 뉴시쇼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혼났거든요. 그 부분은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계속 반복해서 트세요. 예. 근데 제 뉴스쇼이 잘 안 돼요. 제 대학 과 동기가 네. 화교예요. 네. 그래요? 화교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충청도에서 살았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홍콩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교에 제 모교에 아주 거액을 시사를 했고 근데 그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어머니를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홍콩으로 모셔다가 살자고 그때 어머니가 와서 조금 사시다가 야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어디요? 그랬더니 충청도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분은 거기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화교시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한국 분들과 살면서 한국 분들이 다 이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홍콩 나 여기서 이상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상한 민족주의를 지난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막
그 일본 그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토착 왜군이 뭐냐면서 같은 나라 국민들 갈라놓더니 그건 이쪽에서 하셨죠. 그건 이제 왼쪽에서 하셨고 이번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공 국가처럼 대하려고 한다라든가 압력을 가하는 것 정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잘못된 민족주의 이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우리 저 채팅창의 분이 국힘 묘수는 한동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글 올려주셨는데 국힘에 뭐가요? 묘수. 묘수요. 네, 아, 민주당- 발음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난데없는 다른 공격이 또 확 공격이죠. 들어오네. 제대로 했는데 어쨌든 질문은 예. 국힘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네. 등판이 예고돼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좀 긴장합니까? 싸움을 좀 붙여보려고 제가 지금.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예,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여야 대표일 때는 부딪히는 분도 많고 했는데 탄핵 때 보여준 태도를 보고 그래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대통령 후보군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뭐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젊은 세대의 정치인 젊지도 않죠. 언더 73이 뭐 73년생이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수층이 제대로 굴러가야 대한민국이 뭐 양날개로 가는 거니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보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한테 뭐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배가 비슷하시죠? 한동훈 대표가 한 살 위인데요. 그러면 김한교 의원님도 지금 당내 경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그런 급이 안 됐는데 제가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님이 의원님도 언더 73이죠? 같이 붙으세요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쪽에 관심은 전혀 없고 웰컴입니다, 언젠간 기회가 오시면. 있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좀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국힘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명태균 관련한 수사가 크게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뭐랄까요? 이미지나 어떤 지지층의 겹침 현상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명태균 관련 수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적어도 좀 이점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책을 그 요즘 예약 주문 받더라고요. 네. 예약 주문 걸었거든요. 보려고. 네. 우리 김정희 최고님은 내용을 다 보셨죠? 예, 안 보긴 보신 것 봤습니다. 뭐 하나 주세요. 주고 아니, 가세요. 아니 그거 뭐 그거는 재밌어요? 이제 곧 나오니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이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대표가 이거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1월 달부터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됐는데 다 썼다고.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4, 5월까지 걸릴 줄 알았어요. 책을 쓴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문필적 능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연설을 자기가 쓰니까. 그런데 책을 썼는데 아주 단문 위주의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이 구성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계엄의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사퇴할 때까지 12일인가요? 12일에 한 300시간 동안의 기록이어서 그냥 그걸로 영화도 되고 뭐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인터뷰니까 그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여서 저는 뭐 근자에 봤던 이게 뭐 제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자에 봤던 어떤 정치인의 책보다도 뭐랄까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에요. 막 그러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그거 보면 뭐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나온다. 그래서 공개를 빨리 못 하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대통령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봐 그로 인한 이제 당내 공격이 있을까봐
이제 헌재의 변론 종결이 끝나고 나서 공개하려고 공개 시점을 좀 미루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아, 그거 그걸로 해야 또 인해서 정치인이죠. 예. 불필요하게 변론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헌재 심판은 헌재 심판대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 정치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겪고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출간 시기도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론 종결돼도 참고 자료는 제출할 수 선고 있는데 전까지. 그렇죠. 참고 자료로 책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들이 읽어볼 것 예, 같은데. 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바로 그 다음 날 만났는데 뜬금없이 뭐 내가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 방첩사 동원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말을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첩사를 동원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약간 그 윤석열식 어법인데 미리 거짓말, 선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제적 거짓말. 선제적 거짓말. 근데 그 책 내용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고 자료로 제출될 것 같은데요. 요거 나옵니까? NCN입니다. 이런 데 우리가 독해법이 있죠. 예. 일단 나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 이거 주문하게 만드시려고 저렇게. 아직 안 했어요? 나는 했는데. 아, 저 아내 책도 아직 주문 안 했습니다. 제 아내도 책 냈는데 지금 한동훈 책 때문에 밀릴 것 같아요. 그걸 또 주문해야 돼? 제가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나가는 새에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요.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엄청 재밌답니다. 오늘 광고 세게 하시네. 잘 모셔야 됩니다. 제가. 저도 말 나온 김에 광고 좀 할게요. 뭐야? 뭐?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그 탄핵 이후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토론회 뭐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 입장하실 오라고? 수 있으니까 예, 많이들 오십시오. 갑자기 주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토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요즘 뭐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저희는 그 취지는 네.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 들어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를 경제, 안보, 정치, 언론 분야로 좀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토론자가 발표를 하고 토론 이어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 당을 떠나서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탕평책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도 만들고 전체적으로도 만들고 해서 대대적인 사정 국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악순환을 계속 거듭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도 저는 참 아쉬운 게 만약에 민주당이 좀 더 어른스러운 태도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면 저희 국민의힘 지금 고개 못 들고 있어요. 그때 이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없었다면,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저희는 설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줄탄핵을 시키겠다, 뭐 5명을 한꺼번에 탄핵시킨다, 족족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반작용, 그런 후폭풍이 불어닥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되는데 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이 부담 주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국정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탄핵에 반대하는 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되고 나서 당연히 이 정도는 뭐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특히 한한회동 해갖고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과 달리 그때는 한덕수 총리하고 함께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권한을 중지시키는 이 정도의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타협책을 갖고 나와서 그때부터 야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당내와 지지층의 긴장감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3월 7일 날 탄핵 처음 이제 소추 의결을 하는데 반대표가 엄청나게 나온 거 보고 아 이게 대통령의 잘못과 뭐 헌법 위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권력 다툼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정치적인 언사일 수 있는데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헌재 결정까지는 안심하지 말아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헌재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좀 품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26일자로 책이 나오는 발매가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예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워낙 그 예약이 많아서 이걸 다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어떤 출판 어떤 서점에는 주고 예를 들면 교보에는 주고 어디 다른 데는 없다. 그러면 논란이 되니까 과거에 안철수 그 의원의 책도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수를 찍어내려면 시간이 뭐 좀 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정은 26일입니다. 제가 그 날짜를 여쭤본 이유는 그때부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을 좀 시작합니까? 일단 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네. 책을 보고서 그다음에 당신의 생각은 뭐냐라고 묻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그때부터 사실상 그 뭐 본인이 복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북 콘서트 이런 네. 형태로 또 전국 순회 공연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계획 없나요? 뭐 그거는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사실상의 대선 전국은 맞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뭐 책을 뭐 벌써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자 소개에 그 검사 경력을 빼놓은 거 가지고 이제 기사화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럴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또 검사가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제 저도 물어봤더니 예. 기사가 났잖아요. 예, 오늘 예. 보수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런 게 기사가 돼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기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판사하고 이제 그 경력을 쓸 때 주고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출판사도 준 거고 본인도 뭐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 다음에 검사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는 부정적인 의견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의 밤에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엄의 밤에 본인이 뭐 당신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들은 그 순간에 그 언론에 이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용기는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뭐 그렇게 많이 계시지만 우리 당의 중진들도 수없이 있고 또 야당에도 국회의원들 뭐 여러 분 계시지만 아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면 이제 다뤄야 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이쯤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요즘 뉴스 메이커로 존재감을 아주 뿜뿜 뽐내고 계신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간명하게 얘기하면 요거 가지고 지금 많이들 당내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바깥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취지가 뭡니까? 이런 말씀하신 본래 취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취지는 선거 국면에서 중도층과 보수층에 대한 구애죠. 이거를 뭐 당내 노선 투쟁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는 거고 선거 국면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한테 사실 우리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 당신들이 원하는 바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포괄 음. 정당으로서 수권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사실 그분들한테 저희를 소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 네. 사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죠.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 중도가 어디고 중도 보수는 어디고 중도 진보가 어딘지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겠어요. 뭐 유럽식으로는 어떻고 미국식으로는 어떻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식자들의 얘기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이미지죠. 이미지. 그냥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 안 그래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선거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믿더라도 중도나 보수에 있는 분들이 그래? 뭐 우리를 신경 쓰고 있네라는 이미지는 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입당하라고 하시고 하신 거 보면 이제 그분들이 요즘 표현으로 긁힌 거죠.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당내 주류가 약간 극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빈 공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딱 치고 들어간 거니 이제 약간 국민의힘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략이죠. 근데 원래는 다른 후보나 뭐 잠재적 후보겠죠. 그 예전 선거 같으면 이런 얘기는 만약에 5월 중순에 대선이다 그러면 4월 중순쯤 나와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본진은 튼튼해졌다고 그 생각하고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특이하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은 정말 1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선을 대비한 선거 전략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내 상황을 보면 사실상 지금부터 본선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엔 2012년 대선 때 보면 당시 박근혜 후보가 뭐랄까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이슈 같은 걸 많이 던졌잖아요. 네, 어젠들을 많이 가져갔죠. 네. 그러면서 결국엔 이겼어요. 그 선거를. 뭐 같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 있을 것 같아요. 효과는 있겠죠. 네. 예. 저희는 사실 그 얘기를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비판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중도 보수가 좋은지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당을 해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는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보수당으로 바꾸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근데 사실은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되잖아요. 본인이 계속 뭐 우리는 중도입니다. 좀 오히려 보수이기도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이 웃기네 이러지만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들으면 뭐 굉장히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당이 이 고지를 꽉 점하고 있으면 그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고지로 옮겨갔어. 더 오른쪽 고지로 옮겨가고 여기 중간지대 중도 보수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고지를 지금 찾겠다고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걱정도 돼요. 걱정되신다는 거 보니까 성공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 공간을 다시 국민의힘이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원래 보수층인데 도저히 이 불법 계엄은 용납하지 못한 분들 저는 이분이 타겟이죠. 이분들이 타겟이고 정치인들이 사실 뭐 결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바른정당이 뛰쳐나와서 사실상 탄핵 연대가 이제 정치인들끼리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국 그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나 약간 극우적 성향의 후보가 됐을 때 이 당보다 이번에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에 표를 준다고 할 때 그분들께서 고려할 수 있도록 중도 보수론을 좀 일찍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짧게 의견 들어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이재명 정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우리 김영로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요 소구력이 있는 층이 분명히 있죠. 네. 이른바 그 동반 청산론이 동반 청산론이 먹힐 수 있는 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산을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할 수 있냐, 능력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누굴 도와서 자기가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후보로 나서서 내가 당선돼서 동반 청산을 해내겠다? 아, 그러면 일단 갸우뚱하는 그게 가능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신경 쓰입니까? 그 어, 포용의 대상 중에 이낙연 전 총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비판적인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건 정말 대선 직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0.1%가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면 사실은 뭐 가릴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은 다 민주 진영이 합쳐지는 순간이 오기는 할 텐데 뭐 지금 청산 대상이라고 저희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만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예, 해주시죠.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헌법과 법률에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로부터 난 대통령이니까 나는 야당 대표니까 헌법과 법률 없이 내가 그런 걸 규정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나라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반 청산론에 동의는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을 제가 지금 청산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해 전 보세요. 최고위원입니다. 아,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되면 국민의힘이 탈당시킬 거냐, 제명할 거냐, 뭐 이걸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